2006년 6월 8일 점심 무렵 이윤주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동생 이윤희 씨의 친구였습니다. 당시 만 28세였던 이윤희 씨는 전주시에 있는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원래 이화여대에서 통계학과 미술을 6년간 복수 전공했지만 장래 희망이었던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2003년에 전북대학교 수의학과를 편입학했고 당시 졸업을 한 학기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윤희 씨의 친구에 따르면 6월 5일 저녁 종강 파티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혹시 본가인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지 묻기 위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종강 파티는 이윤희 씨가 자취하던 원룸에서 1.5km 정도 떨어진 한 호프집에서 있었습니다. 교수와 학과 학생을 포함해 40여 명이 모인 자리였고 다음날 6월 6일 새벽에 행사가 끝난 후 2시 30분경에 귀가했다고 합니다. 윤희 씨가 귀가할 때 동행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남자 동기였던 김 씨였습니다. 김 씨는 윤희 씨가 사는 원룸 근처까지 데려다 주고 원룸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본 뒤에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6월 7일 평소 결석을 하지 않는 윤희 씨가 결석을 하자 이상하다고 생각한 동기 김 씨는 점심시간에 윤희 씨의 원룸에 찾아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강아지 소리만 들릴 뿐 인기척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시 4학년이었던 윤희 씨는 하루에 수업이 한 개밖에 없었고 의료계 학생들의 특성상 국가고시를 준비하다 보면 하루 정도 수업을 빠지는 일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김 씨 역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6월 8일에도 윤희 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자 김 씨는 학과 동기들과 함께 윤희 씨의 집을 다시 찾아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나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윤희 씨의 원룸에 갔지만 여전히 문은 잠겨 있었고 강아지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김 씨와 친구들은 건너편 원룸으로 가서 창문으로 이윤희 씨의 집을 살폈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방 안에는 신발을 비롯한 잡동사니들이 굴러다니고 있었는데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친구들이 윤희 씨 부모님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동기들은 윤희 씨가 본가인 남양주에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를 걸었지만 본가에 없다는 윤희 씨 부모님 말을 듣고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자취방 문을 열어봐도 될지 조심스럽게 물었고 불안함을 느낀 윤희 씨의 가족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얼마 후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갔지만 강아지 2마리만 있을 뿐 이윤희 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애완견 때문인지 어질러진 모습이었지만 범죄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범죄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자 경찰은 철수했고 현장에 있던 동기 4명 중 2명은 조서를 작성하러 갔고 나머지 2명은 어질러진 이윤희 씨의 방을 청소합니다. 윤희 씨의 가족이 원룸을 찾았을 때는 이미 동기들이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뒤였습니다. 동기들이 현장 보존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방을 치우는 바람에 지문이나 DNA 등 증거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도 현장 보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동기들은 나중에 부모님이 와서 놀랄 것을 생각해 청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눈에는 이상한 점이 몇 가지 보였습니다. 이윤희 씨가 평소에 사용하던 찻상과 망치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또 이윤희 씨는 외출하기 전 습관적으로 강아지들을 베란다 쪽에 분리시켜 놓고 나갔는데 강아지가 방 안에 있었다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사라진 찻상은 사건 전날인 6월 5일 이윤희 씨의 집에 방문했던 친구가 봤다고 진술했는데 하루 만에 사라져 있었다는 점도 이상했지만 평소 윤희 씨가 아끼는 찻상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가족들에게는 이 찻상이 없어졌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찻상은 며칠 후인 6월 13일 이윤희 씨의 아버지가 원룸 주변을 살펴보던 중 다리만 사라진 채 원룸 앞 도로변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한편 윤희 씨 방에 늘 있던 공구상자 안 망치도 함께 없어졌는데 망치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6월 10일 수사 중 이윤희 씨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실종 당일 새벽 2시 59분경부터 3시 2분까지 3분 동안 네이버 지식인에서 검색한 내용이 기묘했습니다. 어떤 남학생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내용,
어떤 아저씨가 따라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 이런 것도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있냐고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112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정확하게는 설추행, 성추행 112였는데 설추행은 오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컴퓨터는 2시 59분부터 4시 21분까지 1시간 20여 분 동안 켜져 있었는데 정작 컴퓨터가 사용된 시간은 고작 3분이라는 점입니다. 이후 6월 10일 저녁에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윤희 씨의 계정으로 음악 사이트에 접속하고 이메일을 확인한 기록이 있어 호텔의 CCTV를 확인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윤희 씨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윤희 씨의 실종 사건을 듣고 가족들 중 원룸에 가장 먼저 도착한 윤희 씨의 언니는 베란다 창틀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윤희 씨는 평소에 담배를 피우지 않았기 때문에 주목의 대상이 되었지만 친구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윤희 씨는 원래 담배를 이대 재학 시절부터 피웠고 이후 금연했으나 가끔 스트레스를 받으며 피웠다고 합니다. 이 꽁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지만 윤희 씨 언니는 행여나 부모님이 여동생이 흡연하는데 왜 내버려 두었냐며 자신을 혼낼까봐 두려워서 버렸다고 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한가롭게 담배를 피웠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담배꽁초를 현장에 두고 갔다는 사실도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그 담배꽁초는 이윤희 씨가 피운 담배였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럼에도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밖에도 사건 며칠 전에 가방을 날치기 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 가방에는 그녀의 신분증, 지갑, 휴대폰,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충분히 이윤희 씨의 신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물건들이었고 날치기범이 이윤희 씨의 신상을 알아내 실종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설령 실종과 관련은 없다고 해도 윤희 씨의 신상 정보로 서울의 모 호텔에서 인터넷 접속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때 휴대폰을 분실한 윤희 씨는 이후에 네이트온을 사용해 주변인들과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4일부터 8일까지의 인터넷 사용 기록이 지워져 있었는데요. 경찰 측에서 포렌식을 하던 직원의 실수로 기록을 지운 것 같다고 합니다. 삭제된 그 기간 중에는 분명히 이윤희 씨와 네이트온으로 누군가 대화를 나누었을 거고 이때 대화를 나눈 사람들 중 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기록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아직까지 범인이 드러나지 않은 채 미제 사건으로 남겨져 있지만 유력한 용의자가 있긴 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남자 동기 김 씨였습니다. 김 씨는 윤희 씨를 짝사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점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윤희 씨에게 선물해준 옷을 입고 다니고 비상 연락망도 김 씨로 해놓았으며 휴대폰을 잃어버린 뒤에도 김 씨와 이를 찾아다녔다고 하는데요. 최소한 김 씨가 이윤희 씨와 연인이거나 서로 호감을 느끼는 관계였을 수도 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윤희 씨가 김 씨를 단순히 스토커로 여겼다면 김 씨를 이렇게 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희 씨는 학기 중에 본가인 남양주에 갈 일이 있으면 김 씨에게 원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종종 원룸에 들러서 강아지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하니 김 씨를 아주 나쁜 감정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 씨는 실종 당일에도 윤희 씨를 원룸까지 데려다준 마지막 목격자였기 때문에 용의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의아했던 점은 6월 7일과 8일 윤희 씨가 등교하지 않아 윤희 씨 원룸에 방문했던 김 씨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게 옳은 일은 아니지만 굳이 걱정되는 마음에 집 앞까지 찾아갔음에도 그냥 돌아왔다는 점이 경찰들의 의심을 샀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교수였는데 윤희 씨는 교수의 자녀에게 과외를 해주기도 할 만큼 꽤나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종강 파티에서 윤희 씨 옆자리에 교수가 앉으려 하자 자리를 피했다고 하는데요. 교수를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수가 윤희 씨에게 성추행을 저질러서 사이가 나빠졌고 성추행 사실을 숨기려던 교수가 윤희 씨를 살해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수의대에서는 매주 해부한 동물의 사체를 모아 소각하는데
평소에는 40kg 남짓이던 사체가 사건 직후에는 무려 110kg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윤희 씨가 살해당한 후에 토막나서 동물 사체에 섞여 처리장에서 소각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이를 실행하기 가장 용이한 인물이 교수였기 때문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잃어버린 윤희 씨의 수첩이 수술 실습실에서 발견되면서 학교 내부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더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용의자는 현재까지도 윤희 씨의 가족들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생각하고 있는 학과 동기 S군입니다. S군은 6월 8일 윤희 씨 집 앞에 찾아갔던 동기들 4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경찰이 침입한 적이 없다고 판단한 뒤에 조서를 쓰러 갔던 2명 중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S군은 조서를 다 작성하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원룸 청소도 끝날 무렵이었고 동기 4명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헤어지는데요. 헤어진 시간은 오후 2시 10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8분 뒤인 2시 18분에 윤희 씨의 컴퓨터가 켜진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6시 5분에 컴퓨터는 종료됐고, 그로부터 5분 뒤인 6시 10분에 윤희 씨의 언니 윤주 씨가 원룸에 도착합니다. 동기들이 다 떠나고 윤희 씨의 가족이 오기 전까지 원룸에 들어온 사람은 이 집이 비어있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일 텐데요.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던 동기 4명 중 1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부서진 도어락을 새 도어락으로 교체한 뒤에 윤희 씨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나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들 중 누군가가 다시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가족들이 S군을 의심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4년 윤희 씨의 가족은 S군을 따로 만났는데, 이때 2006년에 S군의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당시 S군은 K양과 함께 조서를 작성하러 갔는데 이후 행적이 K양의 진술과 달랐습니다. S군에 따르면 K양은 과외 수업이 있어 수업을 하러 갔다고 진술했는데, K양에게 들어보니 그 시간대에는 수업이 있을 시간이어서 과외를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윤희 씨의 컴퓨터는 전원을 켜면 네이트온이 자동 로그인 되도록 설정돼 있었는데, 사건 이후에 자동 로그인 기능이 꺼져 있었고 S군의 계정으로 로그인된 기록이 확인됩니다. 이 기록이 발견되면서 2시 10분부터 6시 5분까지 S군이 집에 다시 찾아와 컴퓨터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고, S군은 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기록이 있다면 이전에 필요에 의해서 로그인했을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S군은 사건 이후에 김씨가 가지고 있던 윤희 씨의 물건들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김씨를 범인으로 몰기도 했고, 윤희 씨의 가족들에게는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도우려는 자세로 신뢰를 얻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조금 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S군에 대한 의심이 사실이라면 사건 당일 2시 10분부터 6시 5분 이 시간에 S군은 컴퓨터로 뭘 하고 싶었던 걸까요? 윤희 씨 가족이 원룸에 도착하는 정확한 시간을 몰랐을 텐데 시간에 쫓기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음날 S군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윤주 씨가 성추행, 112 등의 검색어를 확인하고 메신저도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평소에 컴퓨터를 잘 다루던 S군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6월 9일 원룸으로 달려간 S군은 윤주 씨를 도와주면서 컴퓨터에서 2개의 파일을 빼갔는데, 이 파일은 네이트온 쪽지와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2025년 5월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주에는 몇몇 아파트 주변에 윤희 씨의 키와 똑같은 입간판이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설치한 등신대인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이 주변을 맴돌다가 등신대를 넘어뜨리고 전구를 훼손합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S군이었습니다. S군은 최근 자신이 범인으로 특정되고 있는 상황에 분노하여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20년이 돼가는 지금도 윤희 씨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김 씨에게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수사하다 보니 다른 용의자를 놓친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시 수사를 해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디 경찰들의 적극적인 수사로 반드시 범인이 검거되길 바랍니다.